자, 안녕하세요. 유승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그 성적 활용 지표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정상적으로 그 3월달 모의고사가 시행이 됐으면 3월 모의고사 그 시행 전후로 해서 아이들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이제 이해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이제 컨텐츠를 하나 만들 생각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다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원점수, 평균, 편차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미리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신 성적표에서 보시면 여기 요 자리가 국어 1, 그 다음에 이 원점수 95, 그 다음에 과목 평균과 표준 편차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럼 요 데이터를 그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우리 아이가 받은 점수는 그 지필고사하고 수행평가를 합쳐서 우리 아이의 점수가 이제 95점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아이하고 같이 이 과목을 이수한 아이들은 모두 284명이었고, 이 284명의 평균이 76.4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표준 편차가 16.3이었다라는 걸 이제 나타내주고 있는데, 먼저 이 표준 편차가 16.3이다라는 걸, 이제 표준 편차라는 걸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표준 편차를 만드는 공식, 뭐 이제 이런 것까지를 다 이 설명을 드리려면 이제 너무 고등학교 수학을 다시 또 하셔야 되니까, 그냥 표준 편차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평균으로부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이 흩어져 있는가, 평균에서부터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가, 이걸 나타내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국어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목이 표준 편차가 지금 16.3인데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좀 더 커졌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평균으로부터 평균보다 높거나 낮은 쪽으로 아이들이 좀 더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회 과목은 보시면 평균이 69.3인데 표준 편차가 13.8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과목 중에는 사회 과목이 지금 표준 편차가 가장 작아요. 그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대부분이 많은 인원이 점수가 비슷비슷하게 많이 나온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아이들의 성적표를 가지고 표준화를 갖다가 간단하게 해보실 수가, 이제 표준화 공식을 아시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표준을 해보시면 되는데, 그걸 모르시는 경우에는 대략 어떻게 한번 이해를 해보셔도 되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의 평균 점수에다가 이 과목 평균 점수를 더해 볼게요. 더하면 지금 얼마냐면 62.2에다가 20.6을 더하니까 82.8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82.8이 100명이라고 쳤을 때 위에서부터 한 대략 한 15등, 16등의 점수가 한 그 정도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명 중에서 15등 내지 16등이면 그 등급으로 치면 어느 등급 정도가 되는 거냐면, 2등급이 지금 11등까지가 2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3등급 중에서도 좀 앞쪽에 있는 3등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원리로 대략 이제 석차 등급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가 한번 추정을 해보면은요, 76.4인데 16.3이거든요. 그럼 더해보시면 이게 여기까지가 92.7 정도 되죠. 그럼 92.7이 뭐냐면 대략 한 15등, 16등 점수인데 이 아이 점수가 95점이에요. 그러니까 14, 15등보다는 점수가 약간만 높은 거거든요. 조금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2등급을 받았더라도 간신히 2등급의 커트라인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수학은 여기다 20.6을 더해준 값이 얼마냐면 82.8 정도 되죠. 82.8인데 이 아이의 수학 점수가 99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15등 내지 16등 점수가 한 82점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 점수가 99점이라는 얘기는 15, 16등하고도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등급을 이제 1등급을 받았는데, 이건 아마도 이제 1등 내지 2등을 해서 1등급을 받은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 한 3등급짜리 과목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71.5에다가 14.8을 더해주시면 여기가 85, 86.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86.3 정도가 15등 내지 16등 점수인데 이 아이 점수가 84점이에요. 그러니까 15등 내지 16등 점수보다도 좀 낮죠. 그러니까 자꾸 15등 내지 16등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번거로우니까 제가 그냥 16등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16등 아이 점수보다 약간 더 낮은데 많이 낮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등급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점수가 우리 아이가 등급 안에서 앞쪽이냐 뒤쪽이냐가 여기 원점수 평균 편차가 주어져 있으면 이걸 알아볼 수가 있다. 특히 수능 시험에서는 요 원점수와 평균과 편차를 활용해서 표준 점수라는 걸 만들어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주최하는, 특히 이제 상위권 대학, 최상위권 대학에서 주최한 설명회를 가보시면, 상위권 대학에서는 학생부 이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이렇게 놓고 볼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단 최상위권 대학은 학생부 교과전형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제 그 내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이제 그 질문을 하면 그 대학 측 관계자들이 특히 입학사정관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학생들의 내신을 바라볼 때 여기 있는 석차 등급을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점수와 평균과 편차를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즉 표준화해서 이해하려고 한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해요. 그럼 그 말이 뭐냐면 원점수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면 바로 뭘 만들 수 있냐면 표준점수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의 제목이죠. 표준점수라는 걸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표준점수를 만들어서 그 만들어진 점수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이제 평가하겠다라는 거죠. 표준점수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이제 표준화한다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럼 이 내용을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이 표준점수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수식이 좀 나오니까 좀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자, 보시면 이제 우리 교육과정 또는 이제 수능에 이 표준점수가 도입이 된 거는 7차 교육과정부터 이제 표준점수가 도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2015 교육과정에 이제 이 적용을 받는 학부모님들은 선택제도가 2015부터 이제 선택제도가 도입이 돼서 문과, 이과 이런 게 없어지는구나라고 이해하시기가 쉬운데 사실은 7차 교육과정부터 문이과는 이제 사실상 없어졌어요. 아이들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단지 이제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대학들이 자연과학이나 공학 계열들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이 아이들한테는 수학하고 과학을 좀 어려운 과목을 반드시 필수로 응시를 시킴으로 인해서 수능 응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문이과가 그동안도 갈라져 왔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그렇게 갈라져 갈 것 같고요. 자, 이게 어떻게 될 건 간에, 자, 이제 다시 돌아와 보시면, 2005학년도 이후의 수능은 모든 영역과 과목이 임의로 선택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각 영역과 과목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영역과 과목 간의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제 만약에 무슨 말이냐면, 표준 점수를 도입을 만약에 안 해버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냐면, 쉬운 과목, 그러니까 만약 표준 점수를 안 하고 내가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본 과목의 원점수만 가지고 총점을 내가 내주겠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 학력고사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제도였을 거예요. 원점수 제도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쉽게 출제되는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해지겠죠. 가령 이제 어떤 과목은 평균이 100점 만점에서 평균이 만약에 80점인 과목을 선택해서 내가 80점을 받았어요. 딱 평균만큼 한 거죠. 딱 전국에서 한 중간 정도 간 건데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80점을 맞았는데 이 과목의 평균이 만약에 40점이었다. 그럼 평균이 40점인 과목에서 80을 받는다는 건 정말로 어려운 거거든요. 대다수의 수험생이 40점에 가 있는데 혼자서 80이 왔다는 얘기는 정말로 내가 그 과목은 정말로 빼어나게 잘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만약에 이걸 원점수만 가지고 그냥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 아이가 정말로 잘하는 거에 대한 어떤 성적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영역과 과목 간의 난이도를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되는데 그 조절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원점수로는 영역과 과목 간의 난이도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그런 문제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표준점수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점수라는 건 이제 뭐냐면 원점수는 시험 총점하고 대비해서 몇 점을 받았는가라는 것만 나타낼 뿐 개인 간 상대적인 비교나 개인 내 영역 또는 과목 간의 비교가 어렵다. 그래서 표준점수는 집단의 특성을 고려해서 각 개인의 원점수에 대해서 의미 있는 해석, 이 의미 있는 해석이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집단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즉 80점을 받은 과목이 집단의 중간에 있는 건지 80점을 받은 과목이 집단의 상위 4% 안에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상위 한 10% 안에 들어가는 건지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바꿔준 것이 표준점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표준점수는 이제 성격은 이렇다고 이제 평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표준점수는 원점수에 해당하는 상대적인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이 원점수에 해당하는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점수라는 것은 집단 안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걸 보여주겠다는 거죠. 즉 표준점수는 영역 또는 선택 과목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갖도록 변환한 분포에서 개인이 획득한 원점수가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가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이 내용이 어려운데 일단 기억만 하시면 뭐냐면 표준점수는 영역 또는 선택 과목별로 정해진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갖도록 변환한 분포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해진 평균과 표준 편차는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전국 평균을 100점으로 놓는 거고요. 그 다음 표준 편차는 20으로 보는 거고 국어,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선택 과목들, 이런 선택 과목들은 평균을 50으로 놓고 그 다음 표준 편차를 10으로 이렇게 애초부터 정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환한 분포에서 그 아이의 표준점수가 어느 위치에, 그 원점수가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 점수인가를 나타내주는 점수가 표준점수가 된다.
자, 그래서 표준 점수를 구하는 공식인데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대학 설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Z 점수까지 저희는 다 관찰합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이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Z 점수 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 Z 점수를 만드는 공식을 보시면 수험생의 원점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평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가 필요하죠. 그런데 아까 보신 화면에서 요 화면에서 보시면 원점수하고 평균하고 표준편차 이 세 가지 요소가 학생부에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과목별로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아이들 점수를 Z점수를 만들어서 표준화한 다음에 표준점수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 보면 동일하게 올 2등급인 아이의 표준 점수를 봤을 때 표준 점수가 두 아이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2등 아깝게 2등급인 아이하고 간신히 2등급인 아이의 표준 점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들은 그와 같은 방식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2등급 안에서도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2등급인 아이들도 다시 또 변별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에서 100분위가 95짜리 2등급인 거지 아니 100분위가 89짜리 2등급인 거지 이걸 갖다가 그 좀 알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부터 6등 아인지 아니 위에서부터 5등 아인지부터 위에서부터 11등 아인지 이걸 이제 자세하게 좀 그 정밀하게 이제 추정을 해보고 싶다라는 거죠. 다시 또 돌아와 보시면 그래서 그 표준점수 구하는 과정은 우리 아이의 원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이걸 표준편차로 이제 나누게 되면 Z점수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 Z점수에다가 요게 요 20이 뭐냐면 정해진 표준편차라는 뜻이고요. 요 100이 정해진 그 평균이었어요.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에는 Z점수에 20을 곱하고 100을 더하면 이제 국어하고 수학 영역에 그 표준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사탐, 가탐, 직탐, 제2외국어 표준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점수 체계를 이제 그 국어하고 수학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표준점수, Z점수에다가 10점을 요 10을 곱하는 건 뭐냐면 이게 표준편차가 10이라는 뜻이고요. 정해진 표준편차가 10인 거고, 여기다 50을 더해서 평균이 50인 분포로 바꾼다는 건데, 요런 과정이 그냥 식으로만 보시면, 무슨 말인지 잘 이제 이해가 안 가시니까, 제가 이 평가원에서 요걸 설명하는 그림이 좋은 그림이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자, 보세요. 그럼 그 원점수하고 표준점수 변환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습니다. 이게 이제 평가원에서 이제 표준점수 체계에 대해서 그 안내를 하고 있는 페이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가령 이제 이 과목을 이제 물리2라는 과목이네요. 물리2라는 과목에서 이 학생이 원점수를 38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원점수의 평균은 19.1이고 표준편차가 9.2점이래요. 그럼 실제로 물리2는 빵점부터 50점까지 나올 수 있는, 빵점은 좀 그러네. 0점부터 50점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성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점수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평균이 19.1이고 표준편차가 9.2점인데 그럼 이거를 다른 과목 아이들하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뭐냐 물리2를 선택한 아이도 있겠지만 물리2가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한 아이하고도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거를 따로따로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이 모든 과목을 다 표준화를 해서 동일한 포맷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포맷에 옮겼다는 건 뭐냐면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어 수학을 제외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을 0점, 그 다음에 최고점을 100점으로 하는 분포로 이걸 억지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마치 평행이동 해놓은 것 같이 이제 옮겨놨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옮겨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19.1점이 평균이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평균, 50점이 평균의 위치에 오도록 변환을 해주고, 그 다음 이 그래프를 좌우로 확대하거나 축소를 하게 되는데, 원래 편차가 9.2점이었거든요. 원래 편차가 9.2점이었는데, 평가원에서 표준화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표준편차는 얼마냐면 10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서 아이들이 벌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한 9.2 정도의 강도라면 여기에서의 강도는 10점 정도로 좀 더 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더 차이가 더 나도록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서 편차가 만약에 15점이었다. 그래도 1, 2 들어오면 편차는 10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원래 벌어져 있는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거를 갖다 적당한 간격으로 다시 줄이는 건데 그 적당한 간격을 평가원에서 정하고 있는 값이 표준편차 10점인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갖다 놓고 그래서 50점 근방으로 실제로 이제 이론상으로는 이 100점이 나올 수 있는데 실제 요새 시험에서 대부분은 최근 수능은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게 출제됐다 그러면 만점자가 보통 70점 앞뒤로 나오고요.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만점자가 한 67, 68 앞뒤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다시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준점수를 산출하는 공식은 이제 이렇게 된다. 그래서 표준점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을 왜 정수로 표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표준점수 이제 산출하는 이제 과정을 이제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이제 이 점수 체계에서 익숙하지 않으신 어머니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면 되게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가령 이제 어떤 아이가 우리 아이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이라고 할게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로 시험을 안 보는군요.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할게요.
중학교 2학년인데 학교에서 시험을 봐갖고 왔는데 80점, 그 다음에 영어가 70점, 수학이 60점이에요. 그래서 80, 70, 60 요 원점수를 그냥 그대로 들여다보기만 한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아이는 국어를 잘하고 그다음 영어를 그 다음이고 수학을 우리 아이는 굉장히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이런 성적을 받았을 때 이 아이는 제일 우선적으로 급한 과목이 뭘까? 그러면 이제 이 세 과목 중에 한 과목만 학원을 보낼 수 있다면 수학 학원을 보낸다라는 판단을 하는 게 원점수를 근거로 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수능에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집단의 평균과 편차를 가지고 이 아이의 표준 점수를 만들어 볼 건데 그 옆에 있는 평균을 보세요. 옆에 있는 평균을 보시면 국어는 우리 아이는 80인데 평균 76이에요. 평균보다 조금 잘했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2 정도 돼요. 그런데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를 더해 볼게요. 더해본 값이 얼마냐면 88이거든요. 그럼 88 정도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100명이라고 쳤을 때 88점 정도가 돼야 그 중에 한 16등 정도를 하는 거예요. 대략 한 3등급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는 국어는 80점이나 받았지만 평균보다 조금밖에 못 넣기 때문에 게다가 16등인 점수보다도 한참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아마 이런 정도가 됐으면 실제 성적표상에서는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는 거냐면 거의 5등급 내지는 6등급. 그러니까 잘못 말씀드렸어요. 4등급 내지는 5등급. 아마 그 경계선쯤에 이제 걸쳐 있을 것 같은데, 난 반면 영어는 70을 받았어요. 70을 받았는데 평균이 73점이에요. 73점인데 원점수가 70이니까 평균보다도 일단 낮죠. 그죠? 평균보다 낮으니까 이 아이는 아마 그 영어가 굉장히 약한 과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고요. 그러니까 대략 영어는 이제 거의 이제 어느 정도로 보셔야 되냐면 평균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평균 근방에 있는 20% 정도 되는 아이들이 다 5등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영어는 아마 5등급 정도가 되는 수준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뭐냐면 수학은 실제로 이제 원점수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아이는 수학을 가장 못한 아이인데 평균이 43점이에요. 평균이 43점인 상태에서 원점수가 60인 거니까 평균보다 무려 점수가 지금 17점이나 더 잘 본 거죠. 그죠? 그런데 편차가 25점이에요. 편차가 25점이라는 얘기는 이 수학 과목의 특징상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점수가 굉장히 잘하는 아이가 있고 굉장히 못하는 아이가 있어서 많이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는 76점을 근방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2점 안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는 평균 43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25점 아이 사이에 대부분 아이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 아이를 집어넣기 위해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점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바꿔 말하면 아이들이 점수가 그만큼 균일하게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이 43점에다가 25점을 더해 볼게요. 그럼 68 정도 되죠. 그러면 16등 정도 점수가 이게 뭐냐면 이 아이가 원점수 16등 정도 되는 아이의 점수가 한 68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는 수학은 평균보다 많이 잘 봤지만 이 원점수가 60이기 때문에 아까 16등 아이 점수로 기대되는 68점보다는 다시 또 낮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과목의 점수도 대략 아마 3등급의 끝자락 또는 4등급의 초입 이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표준 점수로 여기서는 Z 점수는 이제 요 전 페이지에서 나와 있던 이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걸 이용해서 제가 다 계산을 해 놓은 거고요. Z 점수는 이렇게 이게 우리 아이가 평균보다 잘 봤으면 Z 점수는 양수가 나오고요. 평균보다 점수가 아래일 때 Z 점수는 이렇게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원래 기준점이었던 전국에 있는 중간 아이들을 우리가 100점에 갖다 놓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 100점에서 점수가 평균보다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100점보다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거고 평균보다 아래쪽에 있는 아이들은 100점보다 아래쪽 점수가 나오도록 이렇게 이제 꾸며져 있다. 이런 점수 체계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표준 점수를 구하는 이제 구체적인 제가 예시를 들어놓은 건데 어머니들께서는 그냥 한번 참고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령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면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교육청을 들어가시면 시행 이후에 평균하고 편차 이런 게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되는데 이제 아이들의 성적표에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수학의 표준 점수 139, 이제 물론 반올림에서 139, 가령 이제 생활과 윤리 62점, 세계지리 표준 점수 55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원점수는 이게 고등학교부터는 원점수는 이제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아이가 중간고사가 90인데 기말고사도 90이다.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때 수학이 90이었는데 기말고사도 90이에요. 그럼 수학 성적은 올랐을까요? 내려갔을까요?
모르는 거죠. 만약에 중간고사의 평균이 90점이었을 때 우리 아이가 90이었고 기말고사 때는 평균이 80이었는데 90이었다면 그 성적이 올라간 거죠. 반대의 경우에 수학 성적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점수 말고 항상 평균과 우리 아이의 점수를 같이 관찰하셔야 되는데, 그때 좀 더 남들보다는 깊이 있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표준 편차를 활용해서 관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일일이 학부모님들께서 이거 Z 점수를 만들어서 하시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평균에다가 편차를 더한 정도, 이 값을 상위 16등 정도 점수,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16등 정도 점수라고 보시면 대략 이제 우리 아이의 등급 이 위치라든가 이 등급 안에서 앞쪽으로 와서 받은 건지 뒤쪽으로 가서 받은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학생부를 떼어보면 뭐가 안 나오냐면 석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등수가 뭔지가 안 나오고 등급만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지난 학년들을 이제 관찰해 보실 때 석차가 오르고 있는 중인 건지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관찰하기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점수의 범위는 이거는 수능하고 이제 학생부일 때가 약간 좀 다른데요. 수능에서는 국어하고 수학은, 자, 여기를 잠깐 가볼까요? 여기서 아까 한번 여쭤본다는 게, 자, 이 그림 다시 와서요. 이 그림은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50점 만점이에요. 그 다음 국어하고 수학은 100점 만점이거든요. 근데 선택 과목은 0점부터 50점 사이에 있는 이 점수를 0점부터 100점 사이로 옮기는데, 사실상 어디에서 어디 사이로 옮겨지냐면 한 25점에서부터 75점 요 구간으로 옮겨져요. 이 구간으로 옮겨지는데,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어려울 때는 이 폭이 좀 더 늘어나는 거고요. 시험 문제가 더 어려워지면 이 폭이 0부터 100까지가 다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0부터 50까지인 범위를 왜 구태여 이걸 0부터 100까지로 만드는가라는 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걸 0부터 50까지라고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이게 점수를 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변별한다고 할 때 여기는 몇 가지 종류밖에 안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걸 0부터 100까지로 해놓으면 아이들이 좀 더 잘게 잘라지는 이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0점부터 50점까지를 0점부터 100점까지로 이렇게 쭉 늘려서 이 아이들을 분포를 시켜놨기 때문에 아이들의 벌어진 정도가 이 티가 더 나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국어하고 수학은 0점부터 100점까지예요. 원점수 원점수 체계가 빵점부터 0점부터 100점까지 체계인데, 얘네들은 표준화를 했을 때 어떻게 만드냐면 0점부터 200점까지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 폭이 이제 이 원래 100점으로 되어 있는 구간을 200점으로 바꿨기 때문에 아이들을 좀 더 자잘자잘하게 세밀하게 아이들을 변별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장점에 의해서 이와 같은 점수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시 돌아와 보시면,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 이제 국어하고 수학은 이래요. 국어하고 수학은 원점수의 만점은 100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 과목하고 이제 제2외국어 과목 원점수 만점이 50점인데, 평가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전국 평균을 100점으로 놓고 싶은 거예요. 국어하고 수학은요. 전국 평균을 100점으로 놓고 점수의 범위를 0점부터 200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흩어져 있으면 좋겠는 정도인 표준 편차는 20점으로 정해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과목은 원점수가 딱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요소들도 모두 다 반으로 줄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탐, 갑탐, 직탐은 원점수 만점이 50인데, 그 다음 표준 점수는 0점부터 100점이고 그 중에 한 가운데 점수인 50점을 평균으로, 그 다음 편차를 국어하고 수학의 절반인 10점 정도를 벌린 걸로 이제 관찰을 한다라는 건데, 그럼 이걸 왜 보여드리는 거냐면, 이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를 우리가 표준화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점수 체계를 주로 이제 어떤 걸 따라가는 거냐면 이 아래 방식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근데 아래 방식을 따라가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냐면 보통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점수 만점이 학교 시험 문제 원점수 만점 100점이잖아요. 근데 원점수 만점 100점 요거를 가지고 대신에 표준화할 때는 표준화된 표준 점수의 범위를 0점에서부터 100점 사이로 보통 많이 표준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올 1등급이다 그러면 아이들의 표준 점수가 한 68 정도나 69 정도 나오는 학교가 있고, 또 전교 1등이 내신이 올 1등급이라고 했을 때 아이의 표준 점수가 한 72, 73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 그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얼마나 쉽게 냈느냐 어렵게 냈느냐 이것까지도 알려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의 만점자가 얼마나 점수가 높이 갈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가 좀 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건 이제 작년 수능의 결과인데요. 작년 수능의 결과인데, 여기 보시면 국어는 이제 원점수 100점 만점인 아이가 표준 점수가 140이 됐어요. 그 다음 수학 가형은 표준 점수가 134점이 됐고요. 수학 나형은 표준 점수가 149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100점을 맞았을 때 국어 과목은 140, 수학 가형은 이게 이과 수학이에요. 수학 가형은 134, 그 다음 문과 수학은 149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게 만약에 국어나 수학 중에 한 과목만 선택해서 이 반영을 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가령 수학 가형과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거고요. 그러니까 수학 가형을 다 맞고 국어를 다 맞았다 그러면 어떤 게 더 훌륭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국어를 다 맞은 게 더 훌륭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국어를 다 맞은 것과 수학 나형을 다 맞은 걸 비교해 봤을 때 표준 점수가 수학 나형이 9점이나 높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수학 나형은 평균으로부터 우리 아이의 점수가 압도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를 여기 표준 점수에 부여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이 100점에다 놓고 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작년 국어의 평균과 가형의 평균과 나형의 평균이 어느 정도였나를 잠깐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국어는 여기 있네요. 국어는 여기 표준 점수가 100점인 자리에 지금 뭐가 와 있냐면 원점수가 60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는 아마 대략 소수점 이하가 있겠지만, 국어는 작년 수능의 국어는 원점수 평균이 대략 60점이었고 그 60점을 전국의 한 가운데인 100점으로 보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수학 가형과 나형은 아직 100점대가 안 도착했죠. 그러니까 수학 가형 나형은 평균이 더 낮았다는 뜻이에요. 보시면 가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더 내려보시면 수학 가형의 표준 점수가 100점인 원점수가 몇 점이냐면 58점이죠. 그러니까 국어보다는 대략 한 원점수 한 2, 3점 정도가 수학 가형의 평균이 좀 더 낮았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 이제 재미있는 건 수학 나형이죠. 수학 나형은 표준 점수 100인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럼 이 자리는 점수로 봤을 때 원점수가 44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나형은 문과 아이들의 응시생들의 평균 한 44점 정도로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과 아이들의 응시생의 평균 한 58점 정도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표준 점수의 체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표준 점수라는 것은 우리 아이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도망가느냐, 그것이 반영된 점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수학 가형 같은 경우에는 평균 자체가 나형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다 맞았다고 하더라도 평균으로부터 많이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수학 나형은 평균이 애초부터 워낙 낮다 보니까 이 가형보다는 나형의 만점자가 평균으로부터 훨씬 더 많이 도망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형을 다 맞은 아이는 평균에서부터 몇 점 도망갈 수 있냐면 42점 정도 도망갈 수 있는 거고요. 나형을 다 맞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평균으로부터 56점을 더 도망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 표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보시면서 이해를 해 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학생부에서도 원점수 평균 편차를 가지고 표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가끔가다 보면 이제 2등급 커트라인에 걸려놓고 막 좋아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 보면 제가 좀 애가 타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등급 커트라인에 걸린 게, 학생부 교과전형인 경우에는 2등급 커트라인에 걸렸으면 그걸로도 그냥 훌륭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전형일 때는 표준화라는 과정이 없거든요. 그냥 2등급이면 그게 중요한 거지 2등급의 앞이냐 뒤냐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닌데,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면 2등급의 앞인지 뒤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상위권 대학일수록. 가끔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제 학부모님들 만나보면, 이상하게 작년에 대학에 우리 학교에서 2등급 정도 하던 애가 그 대학에 그 학과를 붙었는데, 올해도 2등급인 애가 그 대학에 그 학과를 갔는데 올해는 떨어졌다. 왜 도대체 학생부 종합전형 뭘로 뽑은지 모르겠다. 이거 정말 깜깜이 아니냐. 근데 이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추측하건대는 이제 어떤 요인들이 있을 수 있냐면, 작년에 지원했던 2등급인 아이는 2등급의 앞쪽에 있는 표준 점수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올해 지원했던 2등급인 아이는 간신히 2등급 커트라인 위주로, 즉 등급 관리를 굉장히 잘해서 커트라인 위주로만 걸려 있는 경우에는,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표준화를 하면 이 아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등급의 앞쪽인지 뒤쪽인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표준 점수 쪽에서 작년 아이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이 아니었나. 이어 말고도 올해 경쟁자가 훨씬 더 어려운, 훨씬 더 강력한 아이들이 나타났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좌우지간 상위권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교과를 편정하는 방식이 원점수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표준화해서 생각을 한다. 이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은 모처럼 이제 숫자가 나오는 설명을 좀 드려서 많이 복잡하고 그랬을 텐데, 차근차근 한번 다시 한번 또 보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서 표준 점수라는 것은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구나. 그래서 원점수에만 연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표준 점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등급에 만족하지 말고 등급 안에서도 최대한 앞쪽으로 가도록, 그러니까 동일한 2등급 또는 동일한 3등급이라면 동일한 3등급에서도 최대한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거죠. 예, 일단은 이제 오늘은 내용이 좀 길어져서 일단 표준 점수하고 표준화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백분위하고 등급, 그 다음에 이제 백분위하고 등급을 수능 성적표에서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 다음 학생부에서 등급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건지, 그 다음에 수능에서의 등급하고 이제 어떻게 다른 건지,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